한 도시 국가가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 부자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1인당 GDP 8만 달러,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돈을 국민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짐을 싸고 있습니다. 글로벌 HR 컨설팅 업체 머서의 2024년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홍콩 바로 다음입니다. 천국 같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숫자가 진실과 균열의 시작점,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인당) GDP 8만 달러. 이 숫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임을 증명합니다. 한국의 약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세계 순위로도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추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파열음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험에서 먼저 났습니다. 싱가포르 시내 중심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앞에 서면 눈이 부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가 우뚝 서 있고 주변으로 유리 외벽에 초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밤이면 화려한 조명이 도시 전체를 물들입니다.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꺼내들고 이곳이야말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야경에서 버스로 30분만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좁은 공용 주방에서 밥을 해먹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호커 센터라 불리는 푸드코트에서 4,000원짜리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호커 센터는 싱가포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만든 저가 음식점 단지입니다. 이곳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 끼 식사도 버거워집니다. 이상합니다. 1인당 GDP가 8만 달러면 국민 모두가 넉넉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GDP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부가가치를 인구수로 나눈 평균값일 뿐입니다. 상위 1%가 엄청난 부를 독식하면 평균은 높아지지만 나머지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낮고 금융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GDP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일반 싱가포르 국민의 주머니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마철루는 대부분 글로벌 자본이 세운 것입니다. 정작 그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집세로 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GDP를 높이기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었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써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세우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GDP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가도 함께 치솟았습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머서의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집값, 차값, 식료품값 모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GDP 8만 달러는 숫자는 싱가포르가 얼마나 부유한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돈이 흘러다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평범한 시민들 손에 닿지 않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합니다. 이것이 싱가포르 신화에 켜진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단순히 서민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를 사랑했던 글로벌 인재들조차 짐을 싸고 있습니다. 영어로 익스패츠라고 부르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금융인, IT 전문가, 다국적 기업 임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때 이곳을 기회의 땅이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오래 거주했던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반응이 나옵니다. 몇 년은 좋지만 이런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교육 경쟁은 한국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어느 조사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불행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쓸 곳이 너무 비쌉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월 생활비는 304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위로 살면 67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니 손에 남는 돈이 없습니다. 외국인 전문직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싱가포르에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구해야 하고 국제학교 학비를 내야 합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외식이라도 하려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듭니다. 한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일하고 싶은 전문직들에게 꿈의 도시였습니다. 영어가 통하고 치안이 좋고 인프라가 완벽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어디든 비행기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이 비용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생활이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 인재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싱가포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적습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금융 허브를 만들고 물류 중심지를 운영하고 첨단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회의 땅이 비용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서 싱가포르의 성장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주거입니다. 집값과 월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주택 임차료는 전년 대비 8%나 올랐습니다. 방 3개짜리 평범한 아파트 월세가 3년 전만 해도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600만 원을 넘깁니다. 정확히 2배가 올랐습니다. 이 폭등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홍콩이었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듬해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홍콩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자 홍콩에 있던 부유층과 기업들이 대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머니라 불리는 중화권 자본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홍콩과 비슷하게 영어가 통하고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싱가포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콩을 떠난 부유층들은 싱가포르에 정착하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비싼 집들을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릅니다. 갑자기 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집을 사겠다고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문제는 싱가포르가 워낙 작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면적이 약 7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조금 넓은 정도입니다. 여기에 6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땅이 좁으니 새 아파트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니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나 머니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미 큰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에게 월세 600만 원은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평범하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금액은 재앙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40%에서 60%가 주거비로 빠져나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주인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계약 갱신 때마다 월세가 오릅니다. 버티다 못해 더 먼 곳으로, 더 좁은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구하는 비용이 소득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집값만 문제가 아닙니다. 차값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 현대 아반떼는 대략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국민 세단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비슷한 등급의 기아 세라토를 사려면 약 1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차값 자체가 비싼 것이 아닙니다. COE라는 것 때문입니다. COE는 Certificate of Entitlement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차량 소유권 증서 정도로 번역됩니다. 쉽게 말해 차를 살 수 있는 권리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차를 사려면 먼저 이 COE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기준으로 소형차용 COE 가격이 약 96,0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대형차는 10만 9천 싱가포르 달러로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싱가포르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교통체증 방지입니다. 땅이 좁은 나라에 차가 너무 많으면 도로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차량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매월 2번 열리는 경매를 통해 COE가 발급되고 사람들이 입찰 방식으로 사랍니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은 다릅니다. 돈 없으면 차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구석구석 다닙니다. 정부는 국토 어디로든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계급 분리 시스템입니다. 부유층은 1억 넘는 권리증을 사서 벤츠와 BMW를 타고 다닙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지하철을 탑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자본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슷한 시기 두바이도 부자들을 끌어모아 성장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돈이 없어도 차를 살 수 있습니다. 할부로 중고차를 구하면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권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COE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규제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자동차 구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가 1위로 꼽힙니다. 이 제도가 보여주는 것은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철학입니다. 효율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는 쾌적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쾌적함을 누리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처럼 싱가포르에서는 가진 것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싱가포르 사회는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세금을 피해 들어온 억만장자들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중산층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 부호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본이득세도 없습니다. 자본이득세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것이 없으니 투자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법인세도 17%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낙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은 어떨까요? 싱가포르의 건설 현장, 식당 주방, 청소 업무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합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미얀마 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숙소는 도미토리라 불리는 좁은 기숙사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합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도시가 유지되는 것은 이들의 노동 덕분입니다. 그럼 중간은 어떨까요? 싱가포르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들은 위쪽 부자들처럼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소득세를 내고 각종 공과금을 내며 비싼 물가에 시달립니다. 아래쪽 노동자들처럼 저렴한 숙소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가 있으며 사회적 체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은 이 중산층입니다.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득 자체가 낮아 낼 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실제로 떠받치는 것은 중산층의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무엇을 받을까요? 600만 원짜리 월세, 1억이 넘는 차량 권리증, 치솟는 물가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부의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디커플링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부와 국민의 부가 서로 떨어져 따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는데 정작 그 나라에 사는 평범한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입니다. 싱가포르가 그 디커플링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의 중산층은 스스로를 소모품이라고 느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부자들의 소비를 위해 일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노동력과 경쟁하며 임금을 눌립니다. 결국 번 돈은 집세와 생활비로 모두 빠져나갑니다. 이런 구조에서 희망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내부만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에서도 싱가포르를 위협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가 돈을 버는 가장 큰 원천인 물류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방아쇠는 태국이 당겼습니다. 먼저 싱가포르가 왜 물류 허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오가는 배들은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세계 물동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매년 7만에서 8만 척의 선박이 지나갑니다. 싱가포르는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배들이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에 들러 기름도 넣고 화물도 옮기고 수리도 받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바쁜 항구가 되었습니다. 물류가 돌아가니 금융이 따라오고, 금융이 있으니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싱가포르 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태국이 이 구조를 뒤흔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랜드 브릿지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영어로 육상 연결로라는 뜻입니다. 태국 남부의 라농 항구와 춘폰 항구를 연결하는 약 90km 길이의 육상 운송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가 약 360,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에 달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에서 오는 배들이 평균 4일을 단축하고 운송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국 서쪽 해안에서 화물을 내려 육로로 동쪽 해안까지 운반한 뒤 다시 배에 실어 중국이나 한국, 일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는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님 없는 휴게소. 싱가포르의 미래를 이보다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배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항구는 텅 빕니다. 항구가 비면 금융도 흔들립니다. 금융이 흔들리면 인재들이 떠납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위기 위에 겹쳐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것도, 중산층이 힘들다는 것도, 물류 허브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조적 함정입니다. 집값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넘어온 차이나 머니가 집값을 올렸으니 이 돈이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60% 세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왜일까요? 진짜 부자들은 60% 세금을 내더라도 싱가포르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홍콩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려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너무 세게 막으면 싱가포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싱가포르는 외국 자본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두고 부자들이 자산을 옮겨오며 금융회사들이 거래를 합니다. 이런 외국 자본이 없으면 싱가포르는 그냥 작은 열대섬에 불과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외국 자본을 막자니 경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경제를 위해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자니 집값이 끝없이 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정쩡한 정책만 내놓게 됩니다. 외국인 세금 조금 올리고 공공주택 조금 더 짓는 정도입니다. 태국 랜드브릿지 문제는 더욱 무력합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태국에게 랜드브릿지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태국은 주권 국가이고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인프라를 건설할 권리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의회 질의에서 자국 항만의 연결성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어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스스로 만든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로 성장했는데 그 외국 자본이 국민 삶을 짓누릅니다. 물류 허브로 성장했는데 그 물류 허브 지위가 사라지려 합니다. 싱가포르는 스스로 만든 성공 공식에 갇혀버린 형국입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싱가포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출산, 부동산 폭등, 양극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제들입니다. 한국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싱가포르의 지금은 한국의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효율과 성장만을 쫓아 달려온 결과를 싱가포르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는 높은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부자들은 몰려드는데 정작 그곳 사람들은 탈출을 꿈꾸는 나라입니다. 집은 있는데 살 수 없고 차는 있는데 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한국도 외국 자본 유치에 열심입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어 투자를 끌어오려 합니다. 물론 투자는 좋은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사례는 그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투자인지 아니면 부자들만 더 부자로 만드는 투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서울 집값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도 이미 평범한 직장인이 집을 사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수십 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싱가포르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은 같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싱가포르가 보여주는 샌드위치 계급의 고통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화려한 평균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GDP가 높다고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평균 소득이 높다고 국민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가 어떻게 나뉘고 국민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입니다. 싱가포르의 위기는 그것을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지금이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평균에 속지 않고 실제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다른 길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싱가포르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 나라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균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치솟는 집값, 억만장자와 서민 사이에서 짓눌리는 중산층, 그리고 흔들리는 물류 허브 지위까지. 평균은 높지만 그 평균이 우리 삶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싱가포르식 성장 모델이 한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또 다른 경제 강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과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